정치권 소식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5당의 5명의 후보들의 좀 오늘 일정부터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능우 대표님. 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호남을 갔습니다. 텃밭이었죠, 예전에는. 예. 지금 아마 호남이야말로 1, 2후보와 2 후보가 야야 후보인데 예. 호남의 어떤 그 결정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어제 강화문에서 그 예. 호남을 갔었고 문재인 후보는 어떤 이 지역 통합의 어떤 메시지로서 대구에서 첫 유세를 했습니다. 네. 하고 나서 그다음에 마지막을 하이라이트를 갖다가 강화문에서 했죠. 그래서 오늘은 제주를 거쳐서 지금 호남으로 가서 아마 호남 민심이 결국은 이 두 후보 간의 한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런데 과거에 보면은 호남이 거의 80% 이상, 90% 넘게 한 후보에게 몰아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네. 이번에도 그렇게 이번엔 절대 불가능할 겁니다. 자, 모든 언론이 전부 다 산무 이후에 세 가지가 없는 선거가 될 것이다. 첫 번째로 꼽는 게 지역별 몰표. 그거에 없을 것이다. 지금 호남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영남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비율적으로 얘기할 때 호남은 몰표의 어떤 비율이 조금 더 높긴 합니다. 그런데 역시 사실은 TK 지역에서도 거의 몰표성 이 투표 행태는 계속되어 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상 보수의 적자, 보수를 뜻하는 영남 정권, TK와 PK가 결합된 영남 정권 또는 호남의 적자, 호남이 밀어주는 호남이 앞으로 전략적인 투표를 하는 어떤 후보, 이런 양대 후보가 싸우는 그런 선거가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양강 구도가 사실 그 전력을 보면 같은 당 출신이었고 또 그 두 후보가 사실은 크게 별다른 어떤 그런 차별성,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는 바 공약의 차별성이 크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강 구도를 형성하면서 호남의 적자가 누구냐? 사실 호남의 적자라고 얘기한다면 굉장히 또 애매해져요. 원래 적자는 민주당인데 네. 그게 또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이 지난번에 많은 어떤 또 표를 받았으므로 네. 현재의 적자가 국민의당이냐? 아니면 원래 전통적인 적자가 민주당이냐? 대답하기 힘들죠, 지금 그거 상황에서는. 단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남에서도 사실은 이게 누구를 뽑아서 영남 정권에 대항하는 우리의 대항만을 만들자. 이런 건 이미 없어졌어요. 영남도 무너졌으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야말로 사실은 호남도 전략적인 어떤 투표라는 말이 아니라 예. 인물을 보고 찍을 거냐 아니면 앞으로 정당의 미래를 보고 찍을 거냐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영남도 사실은 좀 비슷하죠. 영남도 옛날엔 영남 정권은 PK와 TK가 손합한 연합 정권이었는데 지금은 PK와 TK가 손을 놔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쪽도 굉장히 훨씬 더 전략적인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한 말씀 보태면 예. 그 호남 민심의 선택은 아직 그 영남 민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데 아직 20일 남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변화가 올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체로 호남 민심이 쏠림 지금 현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호남 민심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예. 이제 정권 교체인데, 그러니까 정말 문재인 후보가 돼도 정권 교체고 안철수 후보가 돼도 정권 교체다라고 하는 생각을 현재 갖고 있어서 고민을 좀 하는 그런 지점이 있고, 예. 그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은 거의 그 호남 지역에 23명의 의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의 민주당은 3명의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그래도 정당 지지율이라든가 후보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가 조금 앞서는 그런 것은 대체적인 조사로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러나 어느 한쪽이 지금 우월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아마 나중에 저는 어느 지점쯤 가면은 누가 정말로 제대로 된 정권 교체를 하고 실제로 정권 교체를 완성해낼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한 판단을 예. 호남 민심이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 또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그 TK 그 민심 또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자유한국당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2일 재보선 결과를 간단하게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 조사에서 이미 홍준표 후보가 10% 두 자릿수 넘어간 조사가 한 2군데 정도 나온 걸로 어제 저는 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시간이 가면서 어느 지점쯤 가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쪽으로 표를 좀 모아갈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시간으로는 20일이면 저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 좀 변화가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 그렇게 저는 좀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 한번 보면은 어제도 최 변호사님 그랬고 오늘도 시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제 첫 출발을 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당당한 서민 대통령 하면서 서민의 삶은 시장에 있다라고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서울에서 시작해서 뭐 대전, 대구 가서 시장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만 4군데 울산의 남찬시장, 부산의 서면 부평의 깡통시장, 이어서 그 진주의 중앙시장을 하는데 일단 그 보수당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중산층을 타겟팅을 할 것 같은데 예전에 어떤 보수와는 사뭇 좀 더 다른, 더 낮은, 마치 옛날에 그 평화민주당의 DJ 후보가 남대문 시장에 가서 옷을 걸치고 골라 했던 그런 모습을 했는데 나름대로 어떤 홍 후보의 뼛속까지 어떤 서민 그런 어떤 이미지와 나름대로 어떤 그 서민 스탠스는 상당히 잘 잡은 것 같은데 결국 그는 시장의 민심을 훑어서 얼마나 중산층까지 끌어올려서 중도까지 외연을 확장하느냐 전략일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떤 그런 흐름 특히 4.12 그 재보선 이후에는 나름대로 상당히 자신감을 갖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여전히 그와 같은 섬이란 키워드로 계속 끌어가는 모습에서는 선거 전략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전략적으로 가는 건 좋은데 물론 서민 쪽으로 가야죠. 그런데 홍준표 이번 후보야말로 사실은 지금까지 보수당 정통적인 보수당의 후보에서 유일하게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자 지금까지의 보수 정통적인 당의 후보들은 메인스트림이었어요. 주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보시면 이해창 후보 참 대법관이었고 그다음에 뭐 박근혜 후보, 박근혜는 뭐 박정희 대통령의 뭐 딸 이런 어떤 주류 사회에서 봤을 때 주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주로 이런 주류 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 홍준표 후보는 처음부터 나는 무수저야. 라고 시작을 했어요. 물론 검사 출신의 뭐 당대표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품격 논란도 계속 휩싸이고 또 서민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보수 적자인 정당이 표현한 적이 없어요. 일단 그렇다고 해서 서민 쪽으로 갔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류야. 주류 사회의 적자야.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서민까지 끌어안아야 돼 하는 것과 나는 서민이야. 나는 서민에서 출발했고 그다음에 서민에서 나는 승리를 볼 거야 하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메인스트림 쪽에서 봤을 때는 지금 우리 분위기 아닌데 이런 어떤 좀 이질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번 대선에서 다들 이 언론에도 지적하지만 보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게 대선 판세를 갖다가 좌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수 표심을 움직이는데 아마 가장 영향을 미칠 후보 중에 한 분이 홍준표 후보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4.12 우리 이 재보선에서도 드러났지만 TK 지역에서 실제로 사회보수가 존재한다는 게 4.12 재보선에서 드러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에 1차 토론회를 끝나고 나서 1차 토론회 때 안철수 후보가 좌우 양쪽으로부터 협공을 많이 받았잖아요. 보수 후보한테 받은 게 뭐냐면은 표심 때문에 우클릭한 거 아니냐. 이런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 지금 일제히 나온 조사에서 보면은 보수표에서 좀 지지가 좀 떨어졌다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한두 군데에서 어쨌든 간에 마을 10%를 갖다가 홍 후보가 이렇게 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본인들은 지금 현재 이번 주말까지 어쨌든 15%를 넘기자 뭐 이러고 있답니다. 자체적으로 여의도 연구원에서 뭐 그런 결과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홍준표 후보가 보수표를 PK를 중심해서 영남권 동남품을 정말 일으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는 잡히지 않는 보수층이 실제 투표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가 홍준표 후보가 좀 공략하는 포인트겠죠, 거기가. 두 가지죠.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은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실제로 투표할 때는 그래도 영남이야. 그래도 우리 자유한국당은 뭐 이렇게 나가서 찍을 건가 아니면 아니야 이번에는 아예 찍을 사람이 없어 하고 아예 안 나갈 건가.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60대 이상 또는 TK의 이 투표율이 얼만큼 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투표율이 지금까지와 비슷하다면 말씀하셨듯이 대답 안 한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이 사람을 찍을 거야 라고 나가는 거지만 투표율이 낮다면 이번엔 실망이야. 이번엔 우리 후보가 없어 라고 아예 안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다라고. 저도 뭐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 후보와 이 선거를 이렇게 볼 때 그 가끔 뭐 여론조사가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제 그 한 부분을 좀 참고로 보셔야 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후보와 그 후보가 속한 정당의 지지율을 잘 한번 참고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갭이 차이가 나면 여러 가지 아마 선거 전략을 바꾸기도 하고 이러는 상황이 올 텐데 지금 현재 보면은 한 40%대에 나오는 문재인 후보와 그 민주당의 지지율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 지지율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심지어 국민의당 지지율보다 후보가 10% 이상 높죠. 예. 후보가 높은 상황이고,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얘기는 홍준표 후보와 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비슷했다가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현상이 좀 보입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가 못 따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조사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 흐름으로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 홍준표 후보가 선거 전략으로 서민을 강조하고 시장을 가는 부분은 뭐 선거 전략상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타 후보와 차별화가 좀 보이는데 홍준표 후보가 생각해야 될 부분, 뭐 안보 부분을 강조하는 것도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그 막말을 해서 후보에게 지지가 선뜻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홍준표 후보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심하게 예를 들면 뭐 돌아가신 고인을 그 언급하면서 선거판에 끌어들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뭐 640만 불 또 끌어들여서 얘기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저 좌우 대결이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안 되면 뭐 낙동강에 가서 빠져 죽자라든가 예. 뭐 이런 식의 극단적인 막말이 홍준표 후보 그 정당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홍준표 후보에게 선뜻 마음이 가도록 쉽게 겉으로 마음을 열 수 있는 소지를 본인 스스로가 봉쇄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예. 이 점을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고민을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 지지율보다 후보 지지율이 좀 낮다라고 이재경 교수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좀 한번 실제 좀 영상으로 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선거구도는 간단합니다. 좌파 3명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좌파가 3사람이 나왔습니다. 좌파 셋에 우파 하나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 선거에 못 이기면 정말로 우리는 낙동강에 빠져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계속해서 이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파라고 하면서 낙동강에 빠져 죽어야 되는 표현이 좀 거칠긴 한데 그러면 이종국 씨 이렇게 된다면 네. 보수 쪽에서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높아진다면 네. 그 표가 그러면 안철수 후보 쪽이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지금은 일단은 뭐 문재인 후보 측에서 계속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는 지점도 안철수 후보의 그런 어떤 높은 어떤 지지율 속에는 분명히 보수층, 네. 그러니까 갈 곳 잃은 불황하는 어떤 보수층들이 유입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실제로 그게 얼마나 될지는 저도 판단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오른다면 자 지금 왜 다자구도의 여론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유입될 건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합치면 한 80% 정도 돼요. 20%는 이제 부동층입니다. 예. 그런데 적극 투표층이 거의 80%예요. 언제나 20% 정도는 투표를 안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어느 후보가 오른다 그러면 나머지 후보가 줄어드는 거예요. 떨어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안철수 후보가 오른다고 아니 홍준표 후보가 오른다고 한다면 예. 전체적으로 안철수 후보한테 갑자기 유입된 보수층들 또는 중도층들이 그러니까 저 홍준표 후보 쪽으로 올라간다라고 예.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마이너스 게임입니다. 예. 누군가 거를 뺏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선거는 때문에 제로섬 게임이에요. 제로섬 예. 게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오른다. 지금 몇몇 분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데 예.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다자구도가 좀 더 양자구도가 1강, 1중, 뭐 다약 이렇게 달라질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최 변호사님 어떻게 보면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후보도 공격해야 되고 안철수 후보도 공격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 좌파 셋, 예. 또 우파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시다시피 선거의 통설은 이른바 구도가 뭐 70%, 인물이 20%, 그래 왔죠. 캠페인이 예. 뭐 10% 얘기를 하는데 이 구도 자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역전된 구도가 아니고 오히려 좌파가 분열된 구도이기 때문에 우파가 마치 87년 대선처럼
좌파가 나님으로써 우파가 오부지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 안 하고 나를 안 찍은다고 하면은 결국 어디 가서 딴 한강도 아니고 낙동강을 가야 된다 그런 논리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보수를 결집하고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실망을 해서 나는 이번에 투표를 안 할 거야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는 투표를 하지 아니하려고 했는 층을 상당 부분 공략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그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그 유승민 의원이 후보가 어디로 갔는지 본인으로서는 결국 정통 이 보수의 적자는 나다. 한마디로 큰 흐름을 가면은 이 지류는 말라버린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좌파 셋, 보수 하나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 할지 정말 그와 같은 것은 이번 주 말쯤이면은 나름대로 결판 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 후보 얘기에는 유승민 후보가 아예 빠져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번에는요. 예. 무시 전략의 일종인데요. 저것도 사실은 지금 홍준표 후보의 막말이 그걸 좀 보여주는 게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김정은이라고요. 예.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면 박지원이라고. 저런 표현이 그 자기 지지 가능성을 갖고 있는 잠재적인 지지 가능성 세력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하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 안 되는 저런 그 얘기를 알겠습니다. 거침없이 하는데 저런 부분을 좀 숙고를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홍준표 후보지. 이번에는 후보별 유세송이 공개가 됐죠. 그 노래를 좀 듣고요. 좀 연설 스타일까지 한번 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문재인 엄지척 전생연분 문재인이에요. 그냥 좋아요 왠지 좋아요 문재인 기호 1번 문재인 새로운 대한민국 기대할래. 기호 2번 홍준표 당당하다 홍준표 지켜줘요 홍준표 2번 홍준표. 홍준표 2번 한국당 2번 믿어는 게 좋아 그게 홍준표니까. 유승민 기호 4번 444 이제는 경제 걱정해야지. 우리의 기호 4번에게 소리지마 이겨낼 수 있어 다 해결해줄게 4번. 바른 정치 바른 말 바른 대한민국을 위해 노동이 당당한 나라 13정의 삶을 바꿀 대통령 13정 신상정 불러봐요. 노동이 당당한 새로운 대한민국 우리의 선택은 5번 심상정 5명의 후보 로고송을 한번 다 들어봤는데 이번에 김동근 대표님 안철수 후보 거를 한번 볼까요? 포스터도 조금 달랐고요. 이번엔 후보 로고송도 신해철 씨 노래를 가져왔거든요. 이게 굉장히 젊은 층에 초점을 맞춘 거거든요. 예, 그 안철수 후보와 캠프한테 여러 그 언론에서 취재를 하니까 네. 바로 이것이 변화다. 실제 변화라는 것은 말로만 아니라 이 온몸으로 이렇게 체감해 주기 위해서 포스터도 그 차별화는 성공했죠. 네. 다른 후보들은 일상적으로 다 얼굴을 크게 하고 하는데 본인은 상체까지 다 드러내도록 했고 당명을 뺐고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 하나의 그 흥으로 보자면은 이렇게 좀 이미지 합성을 했다는 거.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고 하는데 어쨌든 변화를 갖다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도 로고송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부분들은 다들 좀 이렇게 그 인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지금 안철수 후보야말로 아마 이번 선거 캠페인이 제일 어려운 후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가요? 지지 세력이 진보, 중도, 보수로 다 한 3분의 1씩 나눠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캠프에서도 보면 제가 들어보면은 진보로 가야 된다. 이 기조를, 메시지를. 예. 아니다. 보수 표심이 중요하니까 보수로 가야 된다. 이게 연일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또 진보를 중심에 두고 호남 지역에 가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있고 예. 또 TK 가가지고는 또 보수를 갖다가 상당히 생각하는 그런 메시지를 할 수도 있고 예.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엉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TV 토론
이번 대선이야말로 스탠딩 자유 토론회에서 결말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예. TV 토론회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쪽으로 공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번 아마 캠페인은 안철수 후보가 가장 어려운 힘든 캠페인을 벌일 수밖에 없다. 예. 하지만 본인은 변화를 컨셉으로 지금 이제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다 이래 봅니다. 예. 유승민 후보는 저희가 직접 바른정당을 연결해서 잠시 뒤에 들어볼 테니까 심상정 후보까지만 볼까요? 이 시점이? 노동. 굉장히 메시지가 선명합니다. 아, 메시지 예. 선명하죠. 저는 이제 가장 그 확장성을 생각하지 아니한 정당이 이제 정의당 같아요. 무슨 예. 얘기냐면, 자, 다른 정당들은 트로트도 있고 또 20대가 즐겨 듣는 뭐 그런 취업 이런 노래도 있어요. 왜? 50대, 60대도 만족시켜줘야 되고 또 20대, 30대도 잡아야 되고 뭐 당장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엄진척 뭐 이런 노래도 있지만은 취업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노래들을 다양하게 하는데 심상정 후보 딱 그런 거 없어요. 일단 젊은 사람들 위주로 노래를 잡는다든지 혹은 이 메시지도 간결하잖아요. 노동. 네. 또 다른 어떤 뭐 보수 쪽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딱 네. 나는 진보야. 나는 젊은 사람들을 잡을 거야. 이런 선명한 어떤 그런 포지셔닝. 그러니까 사실은 확장성이라는 게 굉장히 뭐 내가 몇 프로를 받아야 되고 또 뭐 대선을 해야 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난 진보의 가치를 뚜렷이 하는 정당 후보다. 이거를 네. 나타내려고 하니까 사실 좌고우면하지 않고 또 명쾌하다. 이렇게 또 보여줍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정현 교수님, 이번에 지지율 여론조사를 하면 잘 안 잡히는 후보, 그러니까 1% 미만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10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상당히 이게 많이 나왔죠. 공탁금이 있는 예, 3억이나 됩니다. 걸 감수하고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마 3억이라는 적지 않은 기탁금을 아마 잃을 것이 뻔히 보이는데 사실 네. 우리 알겠지만은 15% 이상 득표를 해야 법정 선거 비용 한도 내에서 보전을 받고 10%에서 15% 사이 가면은 50% 받지 않습니까? 예. 10% 이하면 자기가 쓴 선거운동 비용은 전혀 보전을 받지 못하는 게 지금 선거법이에요. 그러니까 공탁금도 못 가져오고. 예, 못 보는 당연히. 그런데 3억 원이라는 거액을 적지 않은 돈을 내고 하는 거는 그 몇 가지 이유들이 아마 후보들마다 다 다양할 텐데 이유가 다양하죠. 그러니까 뭐 대의 명분의 관점에 서서 하는 예를 들면은 나름대로 조원진 지금 새누리당 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위해서 한다고 해서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재호 늘푸른 한국당의 이재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적 신념, 뭐 개헌 문제라든가 또 뭐 통합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것 같고 또 뭐 남재준 전 국정원장 같은 분들은 좀 안보 문제를 또 심각하게 얘기한다고 이렇게. 근데 3억 원 들어서 기타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돈이 거의 아마 보전받기 어려운 정도 지금 현재의 지지율로 보면. 물론 뭐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데도 나오는 것은 자기 신념을 강조해서 알리기 위한 측면과 또 조금 심하게 어떤 후보들은 본인의 존재감을 좀 가시하기 위해서 기꺼이 3억을 투자한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재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복면 글쎄요. 이 정가에서는 이 한 정권을 사실 만드는데 완전히 원내대표까지 스스로 하고. 선두에 나섰던 중진 의원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고 해도 스스로를 사실 언론에서 잘 주목을 안 하니까 저렇게 복면까지 써야 됐나 하고 씁쓸히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저 복면을 쓴 이유가 얼굴을 가리고 토론을 해보자는 건가요? 그렇죠.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처럼 그때는 뭐 이렇게 얼굴을 보여서 실력이 우선이 아니라 자신이 어느 정당이고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토론을 하는데 복면을 쓰면 복면가왕 노래 오디션처럼 전혀 다 가리고 실력으로만 승부해보자라는 그냥 상징적인 퍼포먼스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노래야 거기에 뭐 이념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얘기는 토론을 얘기를 하려면 이념이 있고 생각이 있고 정책이 있기 때문에 복면을 쓰건 아니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왜 모르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것은 약간 대통령의 어떤 직을 좀 희화한다는 점에서 조금은 저는 좀 비판적으로 보는데요. 보시는 거예요? 예. 다만 이번에 언론 보도를 봤더니만
이 우리 기표 용지가 28.5cm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길어서 잘못해서 오리 찍었다가 잘못 찍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 아마 그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기탁금이 너무 높으면은 어떤 참정권을 제한한다고 해서 이제 지금 3억 원으로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어떤 그 대선에 대해서 어떤 반성적 고려를 해서 어떤 그 조금 적절한 수준으로 좀 제한하는 것도 앞으로 아마 그 입법적인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